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곧 40이 되는 여자입니다. 이혼까지 하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해도 어느 하나를 꼽지 못할 만큼 남편과 시댁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애초에 그런 인간이라는 것과 그런 집안이란 걸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왜 연애하던 시절엔 남편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화나고 아팠던 그 시절은 이젠 과거일 뿐이고 이제는 앞만 보며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였어요. 시댁은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재산 정도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집이 자가인지 아니면 세를 들어 사는 것인지 역시 알지 못한 상태였죠. 남편의 집안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닌 그저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으니까요. 시댁의 재력은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친정은 시댁보다 작은 평수의 집에 사시긴 했지만 보유하신 집이 꽤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이 사는 지역에 아파트 2채, 그리고 시골의 집 한 채를 보유 중으로 말 그대로 돈 걱정은 없이 살고 계셨죠. 부드럽고 여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결혼을 하고 처음 경험하게 된 시모의 성격에 조금은 놀랬네요. 시모의 성격은 별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건 한 번 꽂히면 포기란 모르는 사람처럼 몇 날 며칠을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는 점이었죠. 처음 시작은 손주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 전화가 끊이지 않고 오더라고요. 일을 하느라 전화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급한 일을 끝내고 휴대전화를 보니 부재중 통화가 30통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시모에게 또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한 줄 알아?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지금 일하고 있죠. 일할 땐 저 휴대전화 잘 못 봐요. 지금도 급한 일 끝내놓고 잠시 쉬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길래 전화를 이렇게나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일까진 아니고 내 친구가 글쎄 이번에 손주를 보게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전화했어. 순간 그래서?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제 친구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시모 친구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굳이 제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일하는 며느리에게 부재중 30통 넘게 남길 만한 중요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됐고요.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거 알려주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니? 그 할망구 아직 뱃속에 있는 손주 자랑을 어찌나 해대는지 아주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어. 지금도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나면 얼마나 심할 거야? 난 죽어도 그 꼴은 못 본다. 우리 아들이 어디 부족한 것도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 문제로 뒤처지는 건 난 못 봐. 한참을 시모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결국 임신하라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 당장 애부터 갖거라. 너희가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니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회사 다니는 것 때문에 안 되면 회사도 그만두고 애부터 만들어. 어머님,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이는 좀 더 있다가 가질 계획이라니까요. 그리고 남 따라서 애를 낳는 게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을 낳고 키우는 일인데 그건 아니죠. 뭐야? 그래서 넌 지금 내 뜻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감히 네가 뭔데 내 손주 자식을 낳는다 만다 결정을 하는 게야? 넌 그냥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게야. 전 어머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아니에요. 애 낳으라 명령하면
즉각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일이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평소에 다른 문제는 시모의 뜻대로 웬만하면 해주려고 했지만 아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시모가 애를 낳으라는 이유 역시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남편과는 이미 좀 더 준비된 2년 뒤부터 아이를 갖자고 오랜 시간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라 무턱대고 시모의 뜻을 따라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생각은 며칠 뒤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제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남편을 타깃으로 돌렸더군요. 남편을 들들 볶던 시모의 영향인지 처음엔 절대 생각이 없다던 남편이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우리 아기 가지는 거 2년 뒤는 너무 늦을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님이 당신 설득하는 것 같더니 홀랑 넘어가 버린 거야? 꼭 그런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없더라고. 애는 1살이라도 어릴 때 낳는 게 애한테도 그렇고 당신 몸 회복에도 좋다고 하고 2년 뒤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이 안 되면 그땐 어떻게 해? 지금부터 노력해도 언제 임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냥 미루고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덜컥 생겨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우리 애 낳고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 아니, 어떻게 해서든 출산까진 한다고 쳐. 그러면 애는 누가 키워? 당신 혼자 벌어서 우리 아득바득 사는 거 난 싫어. 돈 때문에 애한테 짜게 구는 것도 싫고 돈 때문에 당신한테 잔소리하게 되는 건 더 싫단 말이야. 남편은 이 말에 수긍하는 듯했고 며칠 동안은 다시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포기했나 하고 안심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애 낳기만 하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얼른 낳기만 낳으래. 돈 걱정은 물론이고 당신 육아휴직 끝나면 그때부터 아기도 봐준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노력해보자. 나 엄마 말 때문에 설득된 것도 맞지만 당신 닮은 아기 꼭 갖고 싶어서 그래. 만약 남편이 화를 내며 닥달했다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달래주며 저런 말을 하니 모민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다 출산 이후 가장 걱정이었던 육아 문제까지 해결을 해준다고 하니 더욱 흔들리기도 했었죠. 결국 전 달콤한 남편의 설득에 넘어가 애를 갖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조리원 비용도 다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던 시모는 막상 출산하고 조리원에 가게 되자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더군요. 육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와준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막상 아기와 함께 집에 돌아온 첫날엔 시모가 집으로 찾아오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진상짓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아들을 닮아 너무 잘생겼구나. 인물이 아주 훤하다 훤해. 지금도 이런데 다 크면 여자 열어 돌리겠어. 그나저나 넌 뭐라고 그러고 서 있니? 밥 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밥 안 차리니? 날 굶길 작정인 거야?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 짐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아이가 생각보다 더 우량하라 제왕절개했고 이제 조리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한 사람에게 밥까지 차리라고 할 거란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시모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밥 타령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제 몸조리를 위해 근처 친척집에 지내던 친정엄마를 불렀네요. 제 연락에 친정엄마는 급하게 집으로 오셨고 시모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남편에게 밥 타령을 시작하셨죠. 지금 밥 대신한 지가 언젠데 우리 딸 밥 안 차려주고 뭐 하나? 네? 제가요? 그러면 여기 누가 밥을 하나? 제왕절개로 출산한다고 배 찢은 내 딸이 하나 여기 갓 태어난 손주만 본다고 정신 빼놓은 사돈이 하겠나? 아니면
설마 내가 하길 바라는 건가?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얼른 차리게나.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주방으로 발길을 옮겼고, 시모는 그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붙잡으며 엄마에게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돈, 집안에 여자가 몇인데 남자가 밥을 차린답니까? 그것도 내 귀한 아들을. 나는 절대 그 꼴은 못 봅니다. 시모는 절대 안 된다며 엄마를 몰아세웠고 엄마 역시 지지 않았고요. 여기 여자가 어디 있어요? 내 딸은 몸도 성치 않은 병자에 노인네 둘뿐인데 저는 이제 나이 먹어서 주방 일은 꼴도 보기 싫으니 정 아들이 주방 일하는 게 보기 싫으면 사돈이 하면 되겠네요. 뭐라고요? 제 말이 어디 틀렸나요? 다른 일로 아픈 것도 아니라 아이를 낳느라 몸이 성치 않은 애라고요. 그런데 그런 애 보고 밥을 차리라는 게 제정신 박힌 사람이 할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제 딸을 그런 식으로 부려먹는 꼴 절대 못 보니 그렇게 밥이 드시고 싶으면 직접 차려 드세요. 엄마는 거세게 시모에게 대응하고 나섰고 시모도 엄마의 성격이 보통은 넘는다는 것을 느꼈는지 엄마 말대로 혼자 밥을 차려 먹더라고요. 남편놈은 자기 엄마가 차린 밥을 먹지도 못하고 친정엄마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시모는 또 그런 남편의 행동이 보기 싫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거기서 엄마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려버렸어요. 자네, 배고픈가? 네? 조금, 제가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요. 그래? 그러면 가서 먹게나. 자네 마누라는 자네 자식 돌본다고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래도 자네 배고프면 혼자라도 먹어야지. 배고픈 게 죄인가? 눈치 없는 게 죄지. 정 고프면 먹어.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배가 안 고프네요. 조금 있다 엄마 가시고 나면 밥 차려서 집사람이랑 먹을게요. 그래? 웬일로 그리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두 사람 먹을 미역국은 내가 끓여주고 애도 봐줄 테니 조금 있다가 같이 먹어. 알겠지?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남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자 시모는 마음이 확 상해버렸는지 먹던 밥은 싹 다 정리해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간다는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얼마나 통쾌했나 몰라요. 평소 저를 시집온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들인 종쯤으로 여기던 시모였던 터라 미안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 후 시모는 집으로 아기를 보러 오긴 했지만 제가 또 엄마를 부를까봐 저에게 뭘 시키진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 시모가 오면 시키지 않아도 배달 음식을 시키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 복직 날이 다가왔고 예상대로 시댁에선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정은 아예 다른 지역에 살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는 수 없이 제가 먼저 시모에게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님, 저 이제 복직해야 하는데 언제부터 아기 봐줄 수 있으세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봐준다고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기 낳기만 하면 뭐든 걱정하지 말라고 육아도 다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땐 네 마음 돌리려고 그냥 한 말이었지. 나 힘 없어 얘. 요즘은 걸어다닐 힘도 없는데 애를 내가 어떻게 보니? 그냥 어린이집 보내.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준다고 하던데 거기 보내면 되지 않니? 어린이집 도움도 받긴 하겠지만 하루 종일 보내기엔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오전에만 보내고 오후에만 좀 돌봐주세요. 제가 최대한 일찍 퇴근해서 올게요. 난 못한다니까. 정 여의찮으면 도움이라도 구하면 되지 않니? 요새 도우미들도 애 잘 키워준다고 하던데 넌 날 뭘 믿고 계속 애를 맡기려고 그러니?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언제는 믿고 낳기만 하라더니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애초에 시모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복직할 때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만큼은 믿었는데 저딴 말이나 하니 화가 나더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모님 구할 테니 그 비용은 어머님이 내세요.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정도는 모셔야 할 테고 시간당 10,000원으로만 쳐도 하루에 50,000원씩이에요. 월급으로 드릴 거니까 달마다 돈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너 미쳤니?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 정 힘들면 절반이라도 내세요. 그냥 한 마리든 아니든 전 어머님 말만 믿고 임신에 출산까지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에 책임은 져야 하지 않겠어요? 난 그럴 돈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후 시모는 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었죠. 이제 복직이 코앞인데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은 걸어 다닐 힘도 없어서 애 못 봐준다고 도우미 구하라고 하면서 돈은 못 보태준다고 하더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복직할 거니까 당신이 어머님한테 가서 돈 받아와. 우리 엄마가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런 돈도 없으면서 이모님 구하란 말은 왜 그렇게 쉽게 하셨대? 병원비, 조리원 비용도 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결국 하나도 해결 안 해주시고 육아도 다 해주실 것처럼 말해놓고선 그냥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안 한다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남편을 무서울 만큼 몰아붙였고 남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시댁의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 집 자가 아니고 월세였어. 그것도 외국에 사는 엄마 친구분 집이라서 아주 저렴하게 있던 월세.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분 아들이 결혼한다나 봐. 그래서 급하게 집을 빼줘야 하는데 이사 비용부터 집 구하는 것까지 돈이 많이 들어서 당신한테 줄 돈이 없어.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이 월세살이라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출산을 하기 전 돈이 없으면 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애 키울 돈을 주겠노라 큰 소리를 치던 시모의 얼굴이 떠올라 기가 막혔어요. 그냥 시모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 셈이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돈까지 줬더라고요. 애초에 집은 없었던 거네? 그러면서 나한테 말끝마다 집 타령을 하신 거야? 도대체 어머님 말에 진실이란 게 있긴 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까지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굳이 거짓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말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지. 하여튼 그런 줄 알고 엄마한테 돈 달라는 말 하지 마. 오죽 없었으면 이사 비용도 내가 빌려줬다고. 뭐? 이미 이사도 했고 그 비용도 당신이 준 거야? 왜 그걸 나한테 말을 안 해? 어머님 짐도 많아서 꽤 큰 돈 들어갔을 텐데 그 돈을 나하고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줬단 말이야? 그냥 준 게 아니라 빌려줬다니까. 그게 그냥 준 거랑 뭐가 달라? 빌려줬다고 한들 돌려주면 받기나 할 거야? 아니, 돌려주시긴 한데?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알아? 당신이 나랑 상의 한마디를 안 했다는 거야. 이런 일은 나랑 상의 정도는 했어야지. 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엄마 좀 도와주겠다는데 그것도 당신이랑 상의해야 해? 그까짓 몇백만 원 큰 돈도 아닌데 상의는 무슨 상의야? 이 말을 듣는데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시모의 일이니 남편도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일 테고 여러 문제로 남편도 예민해져 있단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할 필요까진 없지 않나요? 굳이 남편은 고르고 골라 제가 상처받고 화날 만한 말들로 쏘아붙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이제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도 상의 안 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데? 그리고 몇백이 작아? 우리 한 달 생활비보다 많은 돈이야. 그러면 내가 그 돈도 주지 말고 우리 엄마 힘들게 만들어야 했어? 왜 계속 같은 말을 하게 만들어? 내가 말했지. 도움을 준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고. 상의 정도는 해야 했다는 말이잖아. 그런데 당신 뭐라고 그랬어?
내 돈 내가 쓴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아, 몰라. 난 틀린 말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니까 당신도 복직해서 돈 벌면 알아서 써.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그 복직은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말이야.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러려고 애를 낳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를 설득하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고는 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복직을 못할 거라 확신하는 남편의 말은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고요. 고민은 깊어졌고 때마침 연락을 해온 엄마와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게 되었어요. 몸도 마음도 힘든데 기댈 곳이 없으니 엄마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너 복직할 때 다 돼가지 않니? 시댁에선 약속대로 우리 손주 봐주신대. 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요새 생각이 많아. 어머님은 거동도 힘들다고 애는 절대 못 봐준다고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거니 상관 말라 하고 이대로 가다간 그나마 모은 돈도 뺐어야 할 텐데 그 돈마저 다 쓰고 나면 남편한테 생활비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살게 생겼어, 엄마. 그렇다고 저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온종일 맡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야. 넌 그런 고민이 있으면 진작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내가 아무래도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것 같아서 연락한 거야. 기다려. 아빠랑 상의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너 도와줄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린 엄마는 곧장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아빠와 함께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더군요. 너무나도 죄송했고 그만큼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빠르게 움직여주셨지만 이미 복직 시기는 지나버렸고 우겨서 복직을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기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얄미웠네요.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말고 제가 쓸 돈까지 구걸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원래 직업이 광고 관련 일이었는데 퇴직금 중 일부로 사무실을 얻어 1인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죠. 1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사무실은 다 정리했냐? 내일부터 정식 오픈이야. 광고는 어제부터 나가고 있고. 왜? 갑자기 관심이 생겨? 아니, 얼마 만에 망하고 올려나 구경이나 하려고 그러지. 1인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괜히 월세나 까먹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나 마. 난 우리 엄마 도와준다고 돈 없으니까. 응원은 못해줄 망정 얼마나 무시하는지 그 덕에 일을 바득바득 갈게 된 계기가 되더군요.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땐 아기가 어려 이혼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사업장을 내면서부터는 이혼도 함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능력만 된다면, 그래서 아이만 혼자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저딴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여러 이유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엔 물론 힘들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잘할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한둘씩 의뢰가 들어왔고 무엇보다 원래 저와 일하던 거래처분들의 도움을 얻어 점점 상황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벌이는 점점 좋아져서 남편의 월급을 뛰어넘게 되었고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을 좀 번다 싶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적게 주던 생활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죠. 남편이 버는 돈으로 도대체 무얼 하는 것인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었어요. 시모는 못 보던 옷과 가방, 액세서리를 걸치고 집에 오곤 했고 남편이 몸에 걸친 것도 하나둘 명품으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번 돈을 다 치장하는 데 써도 그 정도 능력은 안 될 텐데 그렇게 사치를 하는 게 어이없었지만 굳이 상관하지 않았네요. 이미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분명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돈도 따로 쓰자고 한 만큼 빚이 생기더라도 그 또한 당연히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빚까지 져서 골프를 치러 다니고 시모는 남편의 돈으로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모임에서 가는 해외여행도 덜컥 예약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엄마 모임에서 해외여행 가는 거 알지? 모를 수가 있겠어? 당신 엄마가 한 달 전부터 예약했다면서 곧 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그 여행 나머지 잔금 당신이 좀 내줘야겠어. 내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 요새 돈이 좀 부족해서 잔금 치를 돈이 없어. 내가 왜? 없으면 그냥 취소해. 나라고 뭐 돈이 차고 넘치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좀 해줘. 지금 취소하면 예약금 다 날려야 하는데 아깝지도 않아.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아까워해야 해? 당신이 그랬지. 각자 돈은 각자 알아서 쓰자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 괜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부탁하지 말고 말이야. 요새 보니까 빚까지 내서 사치 부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빚 좀 더 내서 보여줘. 그러면 되잖아. 한도 끝까지 찼으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고 그냥 돈 좀 줘. 당신 돈 잘 벌잖아. 당신 요새 내 뒷조사하고 다니니? 난 내 벌이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는데 내가 잘 버는지 못 버는지 어떻게 알아? 당신 얼굴에 무슨 꽃이 폈는데 그것도 모를까 봐. 하여튼 좀 내놔. 돈 생기는 대로 줄 테니까. 나야말로 하여튼 못 줘.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끝까지 못 준다고 하자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리고 전화를 바꿔주더라고요. 얼마나 치사한 짓거리를 해대는지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약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그걸 날리게 그냥 둘 거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날리게 만들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돈이나 보내거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행 가야 하겠으니. 그렇게 가고 싶으면 어머님 돈으로 가세요. 그러면 될 텐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니? 네가 내 며느리이고 며느리도 자식인데 내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네가 자식된 도리로서 보내줘야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그거야 평소에 제가 자식 취급이라도 받았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전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그런 대접은 받은 기억이 없으니 절대 그 돈 못 드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렇게 칼같이 두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고 결국 예약금만 날렸다고 전해 들었네요. 시모의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는 날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따지기 위해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화낼 때 유난히 더 닮은 얼굴을 하는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오늘 내 친구들은 여행 가버렸고 결국 내 아들 돈은 다 날렸다. 이제 좀 후련하니? 이제 좀 네 마음이 통쾌해? 어떻게 돼 내가 돈 아까운 줄 모르니? 너 때문에 허공에 그 큰 돈을 날려버렸다고. 돈 아까운 줄 아니까 안 준 거예요. 어머님 아들이 내 돈은 내 돈, 네 돈은 네 돈이라면서 제가 땡전 한 푼 못 벌 때 통보했는데 못 들었나 봐요? 그거야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무리 돈 관리를 따로 한다고 해도 어떻게 시어머니 여행 경비마저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어디 있긴 여기 있잖아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어머님도 참 뻔뻔하네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땐 도움 한 번 안 주더니 저한테 와서 돈 이야기를 꺼내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낼 것 같은데. 시모는 그 말에 아무 말이 없었고 남편은 시모가 밀린다 싶었는지 시모를 대신해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당신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다. 뻔뻔하다니 너무 버릇이 없잖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버릇이 좋은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난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내 사무실로 이렇게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지고 화내는데 이 와중에 내가 상냥하고 예의까지 있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예의를 지켜야지.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어머니인데. 아, 그래? 그러면 이혼하면 되겠네. 뭐?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이혼이라고 했어. 이혼하면 더는 나한테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러면 당신이 그딴 말도 안 되는 요구 따윈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덤으로 당신이랑 같이 살 필요도 없고 말이야. 남편은 이혼 요구에 헛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혼? 그래. 당신이 원하면 난 이혼해 줄 수 있는데 당신은 괜찮겠어? 나한테 재산 분할도 해줘야 할 거고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은 아빠 없는 애 만들어야 할 텐데. 남편은 감히 아들을 입에 올리며 비아냥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얼굴에 이혼을 위해 준비했던 사진들을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은 아연 실색이 되어버리더군요. 남편이 보고 이토록 놀란 사진은 바로 남편이 어린 골프장 캐디들만 고르고 골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한 추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죠. 이걸 어떻게... 당신 내 뒷조사라도 하고 다녔어? 이렇게 대놓고 이딴 짓을 하는데 굳이 뒷조사할 필요가 있겠어? 당신이 다니는 그 골프장 사람들이 나한테 이 사진 보내왔더라. 얼마나 행실을 더럽게 하고 다녔으면 그 사람들이 남편한테 한 소리 좀 하라고 이런 사진을 다 보냈겠어.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은 골프장 캐디가 보낸 사진이었어요. 잠깐 남편과 사이가 좋던 시절 함께 라운딩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기억하고 있던 캐디가 연락해온 것이었죠.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동생이 남편의 선 넘는 행동에 곤욕을 치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너무나도 추접스럽게도 어리고 생활이 힘든 캐디들만 골라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곤 돈으로 그 입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더니 남편이 친정에서 가지고 있는 시골집을 오가며 시세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마침 개발 호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돈을 빼내 사업을 하려고 이미 회사도 그만둔 상태였더군요. 저에게는 사업이 그렇게 망할 거라 호언장담하더니 제가 승승장구를 하니까 자기도 분명 자금만 있다면 성공할 거라 믿었나 보더군요. 혹시나 싶어 노트북을 살펴보니 사업 계획서도 작성해둔 뒤였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 찔러보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퇴직금도 절반 넘게 쓴 뒤였고 나머지는 시모의 집 대출금으로 야금야금 까먹는 상황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딴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감히 우리 부모님 돈까지 탐내다니 이건 이혼밖엔 답이 없는 상황이더군요. 하물며 시댁 대출금까지 갚는 상황이라니 생각보다도 더 최악인 상태였어요. 이건 그냥 손이 하필 그 부분에 스친 것뿐이야. 설마 이렇게 어린 여자한테 내가 그딴 짓을 했겠어? 나 그 정도로 최악은 아니라고. 하여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편부모 가정에서 키울 생각 없어. 당신 우리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디인 줄이나 알아? 우리 아들이 어떤 어린이집에 어떤 반에서 생활하는지 알기나 하냐고. 아니,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는 알긴 해? 애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아들 생각하는 척하기 안 부끄러워? 묻던 거 다 몰라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 같은 헛소리 하지 마.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이혼을 막아보려 했었고 시모 역시 그런 남편을 돕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다 맞다. 감히 내 귀한 손주를 반쪽짜리 가정에서 키울 생각을 해? 네가 낳았지만 우리 아들 핏줄이다. 너한텐 그런 권한이 없다니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지금 살던 대로 살아. 이 사진도 그래. 누가 악의적으로 우리 아들 모함하려고 이딴 거나 찍어 보냈나 본데. 난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운 적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아, 그러세요? 뭐가 진실인지는 지켜보면 다 알게 되겠죠. 들어보니까 CCTV 영상 사본도 있다고 하던데
그걸 보면 악의적인 편집인지 아니면 악의적인 행동일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 아들은 내 아들이지 어머님 집안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껏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도 없는 내 아들한테 관심 끄세요. 두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난 이혼할 거고 끝까지 이런 식이면 소송이라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좋은 말로 하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고요. 두 사람은 이 말이 그저 엄포라고 생각했는지 끝까지 버티고 서서 나가지 않더라고요. 이혼은 안 된다. 네가 뭔데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는 둥. 막말을 쏟아내는 두 사람을 깡그리 무시하곤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경찰차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그제야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갔고요. 그 후 이혼 소장을 내며 이혼은 진행되었고 남편은 끈질기게 재산 분할에 집착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출산 이후 가정에 소홀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점, 월급뿐 아니라 빚까지 내서 시댁을 도와준 점, 골프장 캐디와 있었던 일까지 더해져 이혼은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아들도 제가 키우기로 결정이 떨어졌고요. 하지만 물론 이혼이 복수의 끝은 아니었죠.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받은 위자료를 전 남편에게 당한 캐디들이 고소하는 과정에 조금 투자도 해주었어요. 전 남편의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도 아낌없이 제 욕을 하던 전 시모는 그때서야 찾아와서 울고 불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준이 어미야, 제발 하준이 아비 좀 살려다오.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게 생겼어. 너도 하준이 아빠라는 사람이 깜빵 가는 건 싫지 않니? 하준이가 자라서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 분명 자기 아빠 깜빵 넣은 사람이 너라고 원망할 텐데 너 후회하지 않겠니? 헛웃음은 이런 상황에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하필 설득하는 무기로 제 아들을 쓰다니 한참이나 잘못된 파악이었죠. 힘이 없어서 거동도 힘들다고 애 한 번 안아준 적 없는 사람은 내 아들한테 관심 끄라고 했을 텐데요. 그땐 정말 내 몸이 안 좋았어. 내가 오죽했으면 귀한 내 손주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했을까. 귀한 손주 안아줄 힘은 없어도 백화점 다니면서 아들 돈 쓸 힘은 있었나 보네요. 왜? 백화점 다닐 때는 휠체어라도 타고 다녔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말이랑 그때 행동이 너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 나 애 한 번 봐준 적도 없다. 그런데 네 아들은 네가 키워야지 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니? 너 너무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런 논리라면 그쪽 아들도 그쪽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리고 그쪽은 저한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어도 저는 그쪽한테 이런 말할 입장이 되죠. 제가 아직 아이를 낳기는 싫다고 그렇게 거부할 때는 낳기만 낳으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그쪽이에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킨 말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뱉은 말인데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손주라는 둥 내 아들 이름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오죽 급했으면. 나도 내 아들도 너한테 다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내 아들 좀 도와줘. 들어보니까 네가 그 아가씨들 도와주고 있다던데 네가 설득하면 그냥 용서해주고 넘길 수도 있지 않니? 많은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만나서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려무나. 그 하나를 바란다는 게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그 아가씨들한테 용서해줘라, 없던 일로 덮고 넘어가라, 이딴 쉰소리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생각도 없고요. 본인이 저지른 죄 스스로 다 갚으라고 하세요. 돈으로 갚든 몸으로 갚든 말이에요. 전 시모는 자신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보이자 눈물을 다 닦아내더니 저를 노려보며 겁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먹힐 거라 생각했는지 멍청하기 짝이 없는 대처법이었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하준이한테 다 말할 수밖에 없다. 하준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네 아빠 인생 망하게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네 엄마라고 다 말해버릴 거라고. 너 진짜 잘 생각해야 한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건 둘째치고 남자애한테 아빠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런 아빠가 망하면 애도 애지만 너라고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막상 망하고 나면 너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부탁할 때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진짜 큰 착각을 하는가 본데 난 애 아빠든 말든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괜히 애 먼 사람 붙잡고 시간 낭비 그만합시다. 네? 이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전시모는 저를 향해 손을 뻗어보려 애썼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죠. 제가 키가 훨씬 더 크기도 했지만 시모의 손에 잡힐 만큼 제가 느리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길로 전시모의 두 손을 잡아 끌어다 내쫓아버렸어요. 그 후 전시모는 끈질기게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로는 저는 찾아오는 일은 없었네요. 전시모의 발길이 끊기고 들려오는 소문엔 전 남편은 막대한 합의금을 주고 구치소 신세는 면했다고 하더군요. 그때라도 정신만 차렸다면 아들이 원하는 한에서는 얼굴은 보여주고 살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바람만 들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빌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여기저기 친인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은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망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전 남편의 노트북에서 본 사업 계획서는 겉만 그럴듯하지 조금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었으니까요. 전 시모와의 연락도 끊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닌다는 전 남편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혼한 지 2년이 지나던 해였어요. 집과 사무실을 옮기며 아이의 유치원까지 옮겼는데 어떻게 안 것인지 유치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차마 두 눈으로 보기 힘든 꼴을 하고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니, 무슨 염치로 찾아온 거야? 아빠가 아들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데 염치도 있어야 해? 당신이 이혼하고 내 아들을 한 번도 안 보여주니까 이렇게 찾아왔지. 그런 권리 찾으려면 최소한 양육비라도 주고 그딴 소리를 해. 당신 나한테 양육비 한 번도 준 적 없는 건 알고 있지? 내가 그 양육비 지금이라도 한 번에 다 받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받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 아, 진짜. 내 사정 다 알면서 그러지 좀 마. 그렇지 않아도 빚쟁이한테 쫓기느라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를 찾아오면 어떡해? 해? 생각이 있어 없어? 혹시라도 아들한테 피해가 될 거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한 거야? 하긴 당신이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지금 이런 꼴이 되지도 않았겠지. 다 집어치우고 찾아온 진짜 이유나 빨리 말해. 괜히 하준이 얼굴 보러 왔다는 되지도 않는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정말 아들이 보고 싶어 왔단 말을 믿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전 남편은 절대 아들이 보고 싶어 온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분명 다른 용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얼굴이기도 했고요. 그게 나 돈 좀 줘. 이제 정말 땡전 한 푼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야 할 신세야. 그러면 그렇지. 어쩌다 그런 꼴까지 됐니? 한심하다 한심해. 그래, 나 한심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 늘어놓지 말고 돈이나 좀 줘. 한 500만 원 정도? 당신 그 정도 돈은 쉽게 마련할 수 있잖아. 전 남편은 500만 원이 마치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돈처럼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 전부인에게 구걸이나 하러 온 놈이 말이에요. 불쌍하기는커녕 한심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어떻게 해야 이 정신 나간 전 남편을 한 방에 떨쳐버릴 수 있을까 고민만 할 뿐이었죠. 고민 끝에
가방 안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전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500만 원은커녕 500원도 아까운데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이거라도 주는 거니까 가지고 가. 갚을 필요도 없고 그 돈 핑계로 다시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너 지금 누굴 거지 취급하는 거야? 누가 이까짓 500원 받으러 여기까지 왔대? 500만 원 내놓으라고. 지금 당신처럼 오갈 데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자고 돈이나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거지인 거 몰라? 거지한테 거지 취급해주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그리고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해도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인데 그냥 내놓으라고? 내가 미쳤어? 당신 같은 인간한테 그 큰 돈을 주게? 이 한심하다는 단어도 아까운 인간아. 그렇게 돈이 궁하면 공사판이라도 가서 일을 해. 여기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다니지 말고. 전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남은 것인지 제가 준 500원을 바닥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곤 무섭지도 않은 엄포를 놓기 시작했죠. 내가 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그때 가서 후회하면서 매달리시나 말란 이 말이야. 그래, 제발 성공 좀 해라. 그래서 그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꼴 말고 제대로 된 꼴로 찾아와서 내 약 좀 올려보란 말이야. 뭐, 그 성공이 그렇게 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때 되면 내 아들도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와서 너한텐 얼굴도 안 보여주고 살 거라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그 말을